증시가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은행들은 계속 줄이어서 파산을 하고 있고 보다시피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드리워지고 있는데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널이 서로 안 맞아요. 유가가 급락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의 신호입니다. 채권 금리가 급락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의 신호죠. 금리 인상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금리 동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연말에는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상태라서 채권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에서 3.4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기술주가 급등하고 있어요. 이거는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니잖아요. 기술주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 호황을 생각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것이고 또는 연말에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을 풀 것이고 그러면서 유동성 랠리를 다시 펼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술주가 올랐다.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이것들을 봤을 때 월가는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 지표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들을 보면은 CPI는 예상치대로 나왔어요. 반면에 다음날 PPI 생산자 물가는 예상보다 급락을 해요. 5.4에서 4.6으로. 그럼 생산자 물가가 급락했으니까 결국은 시차를 두고 CPI도 급락을 할 거다라 그랬는데 인플레이션 나우를 보면은 다음 달부터 CPI가 뚝 떨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것들을 반영했다 볼 수 있겠죠. 원유 재고가 급증하게 나왔어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도 예상보다도 나쁘게 나왔습니다. 건축 승인 건수가 예상치보다 증가했다라는 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감소했다라는 점은 경기가 살아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계절적인 영향도 약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뜻했던 겨울의 영향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음 달에 어떻게 나올지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표들은 혼조세긴 한데 다음 주 목요일날 결국은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23일날 새벽 3시에 발표가 납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0.25% 할 거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페드와치에서 봐도 80%는 이렇게 보고 있고 금리 동결을 보는 게 20%인데 0.25% 인상하면 5.0이 되겠죠. 근데 이 5.0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증시 방향, 유동성 방향 다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을 거라 보고 제 생각에는 월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뱅크런 사태라던가 이런 은행들의 문제 사태를 굉장히 이슈화 시켰고 JP 모건부터 시작해서 골드만삭스 은행들이 그거를 부랴부랴 불을 끄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부실 채권들 우리가 사줄게, 유동성 넣어줄게, 예금 넣어줄게 이러는 것들이 일종의 어떤 딜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5.0으로 찍고 싶어 하는 게 월가의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해 봅시다. 점도표도 나오고 할 건데 점도표가 계속 올라가서 최근에 4분기 때는 5.1%를 정점으로 봤어요. 연말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더 빠르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점도표가 나온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이제 유동성이 투하가 되는구나. 금리가 떨어지는구나. 위기가 사라지는구나 하면서 증시가 랠리를 펼칠 겁니다. 그럼 결국 4.75에서 멈추든 5.0에서 멈추든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던져지는 게 증시에서는 환호가 되고 월가도 상승에 베팅해서 돈을 벌겠죠. 자, 근데 반대로 5.0에서 더 올라갈 겁니다. 5.25, 5.55까지 계속 갈 겁니다 라 말하게 되면은 은행은 더 많이 파산하겠구나. 기업들, 스타트업들도 더 힘들어질 거고 다른 나라들도 쉽지 않겠구나. 한마디로 경제 위기가 당겨오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올 겁니다. 그럼 증시는 어려워지겠죠. 그동안은 경제가 견뎌내니까 고용과 실물이 견뎌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부터 연 줄이어서 우려가 나오면서 이게 못 견디는 거였구나. 지금이 한계금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만 잡으면 된다. 금리만 올리면 된다라던 연준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제는 고용도 괜찮지 않을 거다. 경기도 괜찮지 않을 거다라 본 거예요. 은행이 파산되면 금융이 붕괴되는 거예요. 금융이 붕괴되면 산업마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산업이 무너지는 건 안 살려줘요. 하지만 금융이 붕괴되는 거는 나라에서 살려줘요. 그런 이유예요. 금융이 땅이라는 거고 산업이 건물이다 보시면 돼요. 그 리먼을 떠올리면은 그때 리먼 터졌을 때 왜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태워서 금융을 살려줬는지 뭐를 해줘도 나더라도 살리고 보자. 은행이 파산되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고용이 박살나고 물가 하락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은 연준은 앞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와 고용이 나빠질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백미러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연준이라 그러면은 계속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현재 앞날을 계산할 수 있는 연준이라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올해 안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채권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모습이라는 거죠. SBV 사태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급락할 줄 몰랐어요. 4.0에서
0에서 3.5까지 뚝 떨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왜 SVB 사태랑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가 났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장 정부가 지원으로 살리는 거는 임시 방편일 거고 이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폴 볼커 이후로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월이 역사상 차트를 깨버린 연준 의장이에요. 역사상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파월 때 그 고점을 깨버린 거예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내려갈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럼 세상은 부채를 더 과감하게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채가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급격히 늘어난 부채 때문에 이자가 급증하고 시장이 못 견디죠. 유동성이 과거와 다르게 마르는 가속도가 장난 아니게 된 거예요. 벌써 스타트업 붕괴가 코앞까지 왔습니다. 버스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프로테라도 유동성 부족으로 주가가 어제 50% 하락했거든요. 은행도 기업과 개인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말라서 기업과 개인이 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대출해주고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곳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융이 경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도 시간차의 문제지 빠르게 둔화될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보통 반년 뒤에 효과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급하게 올렸으니까 올해 내내 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봐요. 여기서 파월이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계속 가게 되면 몇 달 뒤에도 금리 인상 효과를 보니까 시장의 충격이 거셀 수가 있고 지금부터 금리 동결을 한다. 물가가 다시 오를까봐 두렵기는 하지만 몇 달 뒤에 올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몇 달 뒤에 물가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효과를 볼지 뻔히 알아요. 이거는. 그러면 최상의 베스트 시나리오.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더 깊이 내려가는 걸 막고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월이 연착륙을 종종 말을 했었는데 연착륙을 만들려면 물가가 확실히 바닥을 찍는 걸 보지 못하고 예측해서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근데 파월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주택 건설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트럭 판매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는 픽업 트럭들 판매가 감소해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와요. 이 순서를 많이 따르는데 현재 주택 허가랑 시작은 급감을 했어요. 건설은 시간차를 두고 계속 증가를 했지만 이제는 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증가세가 정점을 찍었죠. 감소세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은 고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건설로부터 유발되는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해요. 보통 건설이 꺾이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의 급감은요 경기 침체 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특히 트럭 시차를 두고 선행을 합니다. 큰 대형 트럭이 먼저 판매가 급감하고 가정용 수요가 큰 소형 트럭 판매가 둔화됩니다. 미국은 픽업 트럭을 많이 써요. 가정용으로. 그래서 이 산업용 트럭과 픽업용 트럭의 수요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택 허가 차트랑 대형 트럭 판매 차트를 보면은 경기 침체 선행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고 먼저 꺾이는 파란색이 주택 허가고 이어서 시차를 두고 꺾이는 게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지금 주택 허가가 먼저 꺾였고 대형 트럭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23년 초부터.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구간이 도달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러면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내구재도 꺾일 거고요. 비내구재도 꺾이면서 전방위적으로 경기 침체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연준이 할 일은 경기 침체를 얼마나 안 아프게 잘 다듬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번에 은행이 무너지니까 예금자를 보호해줬잖아요. 보호법 넘어가는 것들도. 이런 것들은 잘한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 그러면은 전혀 소용없는 일이죠. 왜? 은행이랑 기업 도산이 이제는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커버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금리 동결이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금리 인하를 발표해야 될 때가 임박하고 있다. 올해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경기 침체 구간에서 어떻게 파월이 해주냐에 따라서 연착륙과 경착륙이 나눠질 거라 봐요. 그래서 다음 주 FOMC에서 나오는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상승 랠리로 갈 거냐 두려운 증시로 갈 거냐 그 갈림길이니까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 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